108번 지구온난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옳은 거, 지구온난화 문제가 되죠. 왜요?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온실, 온실층이 있는데 그 층이 이제 뚫리고 있고 막 문제가 심각합니다.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지구 온도가 뜨거워지죠. 1번 각종 프레온 가스는 산업혁명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 프레온 가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레온 가스 화학 약자 알아야 되겠죠. FCS, FC, CF, CFCS, 프레온 가스. 이거는 냉장고가 그때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냉장고가 나오면서 프레온 가스, 냉매죠, 이거 얼게 하는 거. 그 프레온 가스는 CFCS 이렇게 알아야 되고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었고요. 원시력과는 CO2, CO2, 그 다음에 메탄, 아질산, 프레온 가스. 요 네 가지 알아두셔야 되고요. 맞는 질문이게 되겠습니다. CO2, CH4, N2O, CFC, S. 온실 효과 중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농도는 약 얼마라고요? 이건 옛날의 농도고요. 지금 농도는 한 340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농도 틀렸고요. 얼마라고요? 400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지금 400 ppm입니다. 우리 한국의 아한대 수종들은 기온 상승에 따라 급속도로 생육이 넓어집니까? 아한대 수종입니까? 틀렸죠, 그죠? 아한대 수종이 아니고 뭐예요? 아한대는 아열대가 늘어나는 거고 아한대는 추운 지방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어떻게 자꾸 위로 올라가서 생육이 좁아집니다. 아한대하고 아열대 구분하셔야 되고요. 어, 아열대 수종은 뭐 동백, 구실자, 밤나무, 구실자 밤나무, 생달나무 이런 거게 되겠습니다. 남부 수종이 자꾸 올라오는 거죠. 우리 이쪽으로, 중부지방으로. 그리고 지구 온난화로 열대, 아열대의 해충이 유입될 수 있으나 온대 지방에서는 월동이 어려워 발생하지 못한다. 지구 온난화로 되니까 월동도 이제 가능합니다. 어떤 게요? 뭐 미국 꽃매미 지금 월동하려고 지금까지도 살아 있더라고요. 꽃매미들이 지금 알 낳고 있고요. 미국 선녀벌레 다 알라로 갔고요. 이렇게 돌발해충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월동을 하고 있어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무 뿌리에 의한 배수관로가 막히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걸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옳지 않은 거 고릅니다. 어떻게 해요? 황산구리 용액을 배수관로 표면에 도포한다. 맞죠? 뭐를 넣는다고요? 황산구리를 넣습니다. 그죠? 또 황산구리로 우리 살균제도 만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전번에 얘기했는데 뭐를 만들어요? 생각나나요? 보로도액 한다고 그랬잖아요. 보로도액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석회하고 석회와
황산구리를 섞으면 석회 하면 보르도액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대 1대 1 넣고 그래서 1대 4대 뭐 이런 식으로 섞어서 보르도액을 만든다고요. 뭐라고요? 석회하고 황산구리. 그리고 얘들은 황산구리는 이 배수관에 붙이면 이 뿌리 같은 게 침투를 못 합니다. 그래서 배수관에 도포를 한다. 황산구리 CuSO4 중요하고요. 황산 마그네슘 1100 희석액을 토양 표면에 간주한다. 이건 배수관이 막혔는데 비료잖아요. 항산 마그네슘 중요한 항상 그죠? 마그네슘 성분이 있는 성분을 주면 어떻게 돼서 뿌리가 더 잘 자라게 그래서 잘 자라겠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토목 섬유의 비선택적 제초제를 도포한 방근제로 배수관로를 감싼다. 그 배수관로 거기에 토목 섬유에 이제 감는데 거기에 비선택적 제초제를 이제 이렇게 두릅니다. 거기다 뿌리 못 들어오게 비선택적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오시라고 그랬죠? 비, 글, 뭐라고 했어요? 비글리, 파 이렇게 비글리파 이렇게 해오시라고 그랬죠. 비글리파 뭐예요? 비선택지어는 글리포세이트, 파라치온이 있다. 글리포세이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근삼이다. 파라티온은 뭘까요? 뭐 있는데 근삼이 말고 또 뭐 유명한 거 있었죠. 아무튼 비글리파라는 거는 비선택적 글리포세이트 파라치온이 이렇게 그 다음에 관로 주변의 버드나무류 침투성 뿌리는 수종 식재를 피한다. 예, 버드나무 느릅나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뿌리도 단단하고 침투 잘하는 것. 물이 많이 있는데 물이 많이 고여 있는데 이쪽으로 많이 모이는 데잖아요. 그런데 버드나무 이런 것들은 물을 좋아해서 뚫고 들어오니까 이런 거는 식재를 피한다. 배수관로의 연결 부위는 방수가 되고 탄력이 있는 이중관을 설치한다. 방수가 되고 이중관으로 한다. 방금만으로 배수관을 감싼다. 황산구리로 도포한다. 침투성 뿌리를 갖는 거는 피한다. 의연목 평가는 20개 의연목 평가에 옳지 않은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연목 평가는 뭐 가끔가다 전번에 뭐야? 즉 뭐 이렇게 비파괴적인 건 뭐예요? 이렇게 피쿠스 같은 장비 있잖아. 음파로 목재 부후된 걸 뭐 이렇게 가려낸다. 뭐 이런 거 그런 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방법에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있다. 이거는 이제 수치로 뭐 숫자로 뭐 100점 만점에 뭐 위험한 것들은 뭐 80점 이상이면 위험하다. 뭐 이렇게 숫자로 나타내는 게 정약적 이렇게라고 하면 표현합니다. 정성적은 뭐 이렇게 말로 다 표현한 거죠. 이렇게 말로 다 숫자로 표현한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량적 그 의원 평가할 때
그다음에 정밀평가에서 정보 수집을 위해 만원경 탐침 등을 사용한다. 너무 쉬웠던 문제죠. 그죠? 정밀평가를 하기 위해서 의원목을 할 때 만원경 탐침을 사용합니까? 말도 안 되고, 아까처럼 뭐를 쓴다고 그랬어요? 음파 탐지기라든가, 드릴 이런 거, 정밀 드릴이 있거든요. 그거로 뚫어갖고 썩은 부분을 가려내고 이러는 게 이제 정밀 평가에 들어가지. 뭐 만원경 갖고 탐침 이거는 말이 안 돼. 부지 환경, 수목 구조와 각 부분, 수관, 가지, 뿌리의 결함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예. 모든 부분을 다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종합적으로 환경까지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한적 유관 평가는 그냥 눈으로 봐서 할 정도는 명백한 결함이나 뭐 이런 거 너무 갈라져 있거나 너무 부패되어 있는 거 눈으로 보이는 거 이런 거를 이제 할 때는 신속하게 평가하는 거를 뭐라고요? 제한적 유관 평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매몰된 숲이 좁은 가지 각도, 부착 각도, 매몰된 숲이는 이렇게 헐어서 넥트리아 이런 것들이 헐은 숲이라든가 좁은 가지, 가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가지가 딱 붙고 세력도 막 비슷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찢어질 가능성이 많죠. 이렇게 어느 정도 저기서 뭐 부착 각도라든가 또 상처가 난 이렇게 입은 파농 이렇게 뭐 썩어가고 이런 거 부정적 이런 것들은 다 부정적 징후다. 위험목이다. 쓰러지고 찢어지고 이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의형무 평가에서 유관 고무망친 탐침 삽 이런 거는 기초조사에 해당되고요. 정량적이라는 거는 아까처럼 수치로 뭐 극히 위험하다 그러면 뭐 5점, 뭐 안전하다 그러면 1, 뭐 이래가지고 다 더해서 이렇게 수치. 그런데 수치라 그래서 실제 단점은 이렇게 일치하줄 수 않고요. 이걸 또 정량화 시키기가 좀 상당히 어렵죠, 사실. 보는 사람마다 틀리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형태의 위험성과 비교가 가능하다는 게 점수로 나오니까 그런 거가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단점은 어렵죠, 읽기가. 정성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 쪽도 뭐 이렇게 말로 다 쓰는데 여러 기관 이런 데 관공서에서 이렇게 씁니다.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뭐 어느 부분이 어떻게 돼서 어느 몇 프로가 돼서 위험함 뭐 이런 식으로 막 표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주관성이 많아갖고 판단하기 애매모호하다. 적용할 때는 설명이 더 명확해야 되는데 뭐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첨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초조사 때는 뭐 유관, 망치, 고무망치, 탐침 이런 거로 하고요. 정밀조사는 뭐 계속 나오는데 생장추, 비트 드릴, 저항 기록 드릴, 음파 파장, 음파 음향 단층 X선 촬영, 전기 저항 X선 촬영, 방사선 뭐 이런 거, 방사선 촬영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거 부패된 거 알아내는 거고요. 111번입니다. 전정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수액 유출이 심한 나무는 잎이 완전히 전개된 이후 여름에 전정한다. 맞죠? 수액이 유출이 심한 게 뭐예요? 뭐 단풍나무류 같은 거 있잖아요. 고로쇠나무 이런 것들은 봄에 하면 안 되겠죠. 다른 나무들처럼 잎이 난 다음에 해야지 수액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입니다. 수액이 심한 거 언제요? 잎이 완전히 전개된 다음에 한다. 전정 상수를 빠르게 유압시키기 위해서 휴먼 직전에 전정하는 것이 좋다? 유압은 언제 형성이 됩니까? 활발하게 유압, 휴먼기 들어가면 이제 거의 작동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휴먼 직전이 아니라 어, 해설 보면 가지치기는 적기는 언제요? 수목이 휴먼 상태에 있을 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목련 철쭉류는 꽃이 진 직후 전정하고 다음 전정하면 다음에 꽃눈의 수가 증가하죠. 그죠? 목련 철쭉은 꽃이 진 직후에 바로 전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꽃을 볼 수가 있고 늦게 하잖아요. 그럼 꽃눈이 다 잘립니다. 그래서 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후 바로 하는 게 좋습니다. 수관과 가지의 구조를 튼튼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전정을 시작한다? 수관을 왜 어릴 때부터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봄철 건조한 날에 선정하는 것이 비 오는 날 전정하는 것보다 가지금 마른병으로부터 상처 부위에 감염을 억제할 수 있다. 맞나요? 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번 보시면 이게 음, 그 이게 이제 습할 때 뭐 전번에 피목가지 마른병 뭐예요? 뭐 잔황반을 형성하고 막 아니 가지 디플로디아잖아요. 이게 가지금 마른병.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바람에 날려서 이런 포자들이 날려가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교하는 것보다 어, 건조할 때 하는 게 좋다. 비온 다음에 하는 거는 안 좋다. 이게 부풀어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가지치기 적기는 수목이 휴먼 상태에 이른 봄이다. 봄에 꽃이 피는 거는 낙화 직후 내년 화가 생기기 전에 전정한다. 주로 중부지방은 2월 중순부터 입춘이 지나고 전정 시기를 한다. 하렵수는 가을에서부터 뭐죠? 내한성이 갖춘 다음부터 아무 때나 해도 되는데 주로 침엽수는 봄에 세 가지 나오기 전에 바로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작나무, 단풍나무 이런 거는 수액이 봄에 많이 나오니까 저기 할 때 실시하라. 잎이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안정적일 때 하라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112번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발견된 두 가지 생물종 사이에 상호작용이 나머지 다른 거랑 네 개와 다른 거. 동백나무하고 동박새는 어떤 관계예요? 얘가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죠. 꿀 빨아먹고 화분을 또 시키잖아요. 그죠? 수정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공생관계입니다. 소나무하고 모래밭버섯. 모래밭버섯은 여기 보시면 송이버섯이랑 같은 겁니다. 모래밭버섯, 송이버섯 이렇게 하는데 이 모래밭버섯은 공생균이잖아요. 소나무하고. 그다음에 오리나무하고 프랭키아는 뭐예요? 얘도 질소 고정을 시켜주는 균이잖아요. 그죠? 이 내생균입니다. 오리나무류, 보리수, 소기나무인가? 이런 것도 다
프랭키아에서 하고 공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를요? 질소 고정해 준다고요. 프랭키아. 내생입니까? 외생입니까? 내생입니다. 리조비움, 박테기의 리조비움 어떻습니까? 리조비움 콩과 식물과 공생을 합니다. 내생입니까? 외생입니까? 내생입니다. 오동나무 담배 장님 놀이 이제 뭡니까? 오담 이렇게 해오시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야? 병균을 옮기는 거니까 서로 돕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질소 고정에 관계된 미생물들이 있는데 아족토박터라는 세균이 있습니다. 얘들은 단독으로 산소가 많은 데서 이렇게 나타나고요. 활동하고요. 지금 질소를 고정하는 거에 되는 거 질소. 그죠? 그다음에 크리스티둠이 있습니다. 얘들은 혐기성 세균입니다. 얘들은 단독 세균인데 얘들도 뭐 도움은 주죠. 얘들이 만들어서 질소를 고정해 갖고 다른 나무 뿌리에도 공급을 하긴 합니다. 얘들이 만드는 건 되게 얼마 안 되고요. 그럼 이제 단독하고 공생하고 이제 구분해야 되고 공생도 내생이냐 외생이냐 내생이냐 또 구분하셔야 됩니다. 시아노박테리아는 지유류, 소철 이런 데서 질소 고정합니다. 지류, 박테리아입니다. 외생공생입니다. 시아노박테리아입니다. 리조뷴 외생공생입니다. 콩과식물에 합니다. 적어요, 많아요. 브레디 리조뷴이 있습니다. 얘들도 콩과식물인데 내생입니다. 그 다음에 프랭키아 이것도 내생 공생이 되겠습니다. 계속하고 있어요. 프랭키아, 오리나무, 보리수나무류들은 다 프랭키아 이 균이 질소를 고정시켜 줍니다. 113번입니다. 수피 상처의 치료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이런 문제입니다. 수피 상처, 수피가 상처 났어요. 네, 수피 이식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전번에 하는 방법 문제 났었죠. 그 다음에 이식을 할 수가 있고 목주의 부근에 기량 미생물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접종해서 상처가 더 막 번지지 않도록 해주고요. 기량 미생물 접종. 그다음에 교접으로 사부 물질의 이동 통로를 확보한다. 이거 한 번 문제 났던 거죠. 이게 지금 이런 지문은 다 한 번씩 났던 거예요.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다 그렇게 하면 절대 점수 못 올립니다. 이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교접이라는 게 뭐예요? 나무 숲이가 이렇게 많이 찢어졌어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 여기 이 부분이 막 흠집이 났다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이 껍질이 벗겨진다는 거는 사부까지 벗겨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나무 껍질을 이렇게 소나무나 이렇게 벗기고 이렇게 하면 뭐 옛날에 뭐 버들피리 뭐 이런 게 했잖아요. 나뭇가지를 해서 우리가 나무 이렇게 벗기면 이 벗겨진 부분 쪽에 사부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뭐죠? 이쪽이. 그죠? 사부가 이 겉절진 안에 이렇게 녹색으로 돼 있나?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벗겨진 부분은 하얗잖아요. 이건 목부고 여기에 벗겨진 부분에 형성층이 있고 그때 체관부도 있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수피가 있고 이런 건데 사부가 이제 이렇게 됐다면 껍질이 벗겨졌다 그러면 사부가 위하고 아래가 끊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렇게
다리 놓듯이 이렇게 이 부분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을 교접이라고 해요. 나무 가지 같은 거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나무 가지나 뭐 이런 거로 같은 수종의 나무 가지로 윗부분에서 아래로 이렇게 연결시켜줘서 이쪽 게 이쪽으로 갈 수 있게끔 사부는 이렇게 끊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목부는 그래도 남아 있는 거지. 이 안에 하얗게 남아 있기 때문에 껍질이 벗겨졌다 그러면 이해되시겠죠? 부균 침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처 부분에 햇빛을 노출시킨다. 계속 나오죠. 기본적인 거. 상처가 나면 그늘로 상처를 차단합니다. 햇빛을 차단합니다. 살아있는 들뜬 수피는 즉시 작은 못으로 고정하고 보습제로 덮은 후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감아준다. 뭐 맞는 얘기고요. 거의 이쪽까지는 쉽죠. 쉬운 문제들이죠, 다. 벌목 작업과 체인톱 취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사지에서 벌도 방향은 경사지에서 이제 작업을 해요. 나무가 이렇게 서 있고 경사지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경사 방향과 수평하게 하는 게 아니고죠. 작업할 때 이걸 어떻게 이렇게 수평하게 할 수 있을까, 그죠? 이렇게 수평이라는 게 어떤 거죠? 이때는 약간 30도 방향 정도 이렇게 서서 비스듬하게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서서 이것도 경사지. 이건 없는 거죠. 그랬을 때는 약간 기울여서 작업을 한다. 수평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쉽죠, 이것도. 그 다음에 체인톱은 시동 후 2, 3분. 그 다음에 정지하기 전에도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속도를 낮춘 다음에 시동도 처음에는 속도 낮은 거로 했다가 점점 올리고 작업 끝날 때쯤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제 스위치 끄기 전에는 속도를 줄여갖고 저속으로 운전합니다. 벌도목의 수고의 1.5 반경 안에서 작업자 위에 사람은 접근을 막는다. 아까 그랬죠. 2배 이상, 뭐, 여기는 1.5배라고 그랬는데요. 아무튼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가 5m다 그러면 이 2배 아니면 1.5배 안에 작업하는 사람 외에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동그랗게 해서. 체인톱을 사용할 때 톱니를 잘 세우고, 톱니를 잘 세워야 됩니다. 이거 날카롭게 하지 않으면 잘 안 잘립니다. 그래서 진동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톱니를 날카롭게 뾰족뾰족하게 이런 거죠. 어떻게 그래야 되나 모르겠네. 날각이 이렇게 엔진톱 날각이 각이 예민하도록 예리하게 갈아줘야 되고 근원직경 15cm 이하의 소경목은 수구와 추구 없이 가로지르기를 한다. 바로 자르는 겁니다. 이게 저기 가는 나무들 있잖아요. 15cm, 아까 10cm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15cm인데 그 정도 되는 것들은 아까 수구 딴다고 그러는 거 잠깐 설명했잖아요. 수구 안 따도 됩니다. 이 흉고 직경이 적은 거는. 그래서 벌목 같은 거 할 때 경사지에서 경사 방향에 대하여 가로 방향 약 30도 경사진 방향으로 작업하는 게 좋고요. 20cm 이하 소경목은 수고 안 따도 됩니다. 그다음에 방향병 할 때 수고는 45도 이상, 아까 30에서 45도라고 그랬고 경첩 부분은 이 직경의 10% 남겨두라고 그랬죠. 10% 정도. 최소 2cm 정도를 남겨두라고 그랬어요.
경첩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뒤쪽으로 넘어가는 반대 방향으로 좌우 45도로 안전지역 확보해야 되고요. 수구배기는 방향배기의 수평물보다 약간 위에서 절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은 네 가지 나중에 연결시켜 놓을 테니까 한번 다시 보시고요. 뭐 이런 건 아직 안 났는데 뭐 바버 체어라는 게 있습니다. 바버 체어. 이런 것처럼 지금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부분이 경첩도 안 남겨놓고 잘못 수구를 따갖고 수평으로 쫙 이렇게 이쪽은 했는데 이쪽이 그냥 남아있는 현상. 부적당한 수구 작업이라고 그래요. 수구 작업은 못합니다. 수구 작업하고 수구 작업이 이 작업이 잘못돼서 이런 겁니다. 아까 벌목 작업할 때 주변에 뭐 이렇게 이런 거 다 치우고 방해물 제거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상열로 가겠습니다. 115번입니다. 상열 피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상열 어느 방향이 좋아요? 어느 방향이 잘 일어납니까? 남서쪽이 많이 밤낮에 기온차가 추울 때 일어나는 게 상열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고 피해는 흉고직경 15에서 30cm 정도의 수목에서 발견된다. 약간 굵은 데서 많이 발견돼요. 그 다음에 피해는 화렵수보다 수관이곳은 침엽수에서 더 발견됩니까? 화렵수가 더 많이 발견돼요. 침엽수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거. 수피도 얘들은 뭐죠? 침엽수는 수피도 단단하고 그래갖고 코르크아라고 그래야 하나요? 그런 수피가 감싸고 있어서 화렵수가 더 일어나고요. 초겨울 또는 초봄에 습기가 많은 묘포장에서 발생하기 쉽다. 이 상열이라는 거는 약간 지금 얘기했잖아요. 흉고직경이 큰 데서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북쪽 지방이 원산지인 수종을 남쪽 지방으로 이식했을 때 피해를 입는다. 반대죠. 남쪽 지방에서 얘들은 이제 온도가 계속 따뜻한 데서 추운 지방으로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추운 지방으로 온 것이 이렇게 추위에 견디는 게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 그죠?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식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이제 약간 뭐 정답 처리는 다 했는데 그래도 올바른 건 알고 가셔야죠. 온도가 큰 남서쪽 수관에서 화렵수에서 잘 일어난다. 주로 15에서 30cm 가량 나무에서 흉고직경이 큰 나무에서 발생되고 침엽수보다 화렵수부터 더 관찰이 되고요. 치수가 아닌 교목에서 발생합니다. 큰 나무에서 발생한다. 남부수종을 북쪽 지방으로 이식했을 때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모두 정답이라고 했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116번입니다. 가문비 나무와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것. 풍해, 이제 바람 피해. 가문비 나무와 낙엽송은 풍해에 약합니다. 가문비 나무, 낙엽송, 풍해에 약합니다. 그 다음에 속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주풍은 10에서 15m 갑니다. 초당. 강풍은 초당 29m 갑니다. 강풍, 주풍. 주풍의 피해로 침엽수는 무슨 편심? 상방 편심이다. 하렵수는 하방 편심을 하게 됩니다. 전번에 편심할 때 다시 정리를 할게요. 전번에 대해 설명을.
부족하게 하고 잘못했는데 침엽수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침엽수. 지금 침엽수의 이상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침엽수의 이상제는 뭡니까? 압침이라고 외우시라고 그랬죠. 그죠? 압축 이상제입니다. 침엽수는 가도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도관으로 되기 때문에 이 저항이 오면 잘 못 견딥니다. 그래서 주로 이쪽이 바람이 오는 쪽이 상이고 이제 반대 방향을 하라고 이렇게 표시할 경우도 있어요. 어떤 문제에서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 바람이 가는 쪽, 뭐 불어오는 쪽, 가는 쪽. 이 시험에서는 이제 상 이쪽을 하 이렇게 표시하고 또 비탈진 데서도 나무가 침엽수 같은 경우는 이 밑에 발달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상이라고 하고 이쪽이 하. 그러니까 저항이 오는 쪽을 상, 나가는 쪽을 하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침엽수는 약하기 때문에 저항이 오는 쪽에 편심이라는 게 이렇게 좁게 발생하고요. 반대편에는 약간 더 이렇게 발전하는 걸 뭐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뭐야? 이거를 상방편심. 또 하렵수는 어떻게 되냐? 하렵수는 하방평심입니다. 그래서 앞침상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아침상. 침엽수는 앞침이고 압축이상제고 상반평심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풍림 효과는 주풍 방향의 직각으로 해야 되죠. 직각으로 배치하기보다는 벌써 틀렸죠. 그죠? 비스듬하게 하는 게 좋다 아니죠. 예를 들어서 바닷가라고 쳐요. 그럼 바람은 이쪽에서 북서쪽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많이 불어오거든요. 그죠? 그럼 방풍림을 바닷가에 이제 쭉 세우는데 이게 넓으면 좋겠죠. 나무 막 심는데 나무를 쭉 심어서 북서쪽에 직각이 되게 해야 되겠죠. 그죠? 이 바람이 부는 쪽하고 그래야지 이쪽에 안쪽에 바람의 피해가 없겠죠. 이 수고의 몇 배라고 그랬어요? 5에서 20배 정도. 이게 수고가 클수록 상방 쪽에 그죠? 상방 이 위쪽에 바람도 막아주고요. 이 5배까지 뭐 25배까지 나머지 뭐 30 밑에는 또 하방 쪽에는 뭐 30배인가 뭐 그 정도 바람을 막아줍니다. 여기에 있는 것 이런 쪽까지. 그리고 이 방풍림 지대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고요. 그래야지 바람이 이제 충분히 못 들어오고 바람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수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유령목에 나타나는 강풍의 피해는 유령목은 뭐예요? 어린 숲이 유령목이죠. 그래서 얘들의 피해는 수간이 부러지는 피해보다 나무가 큰 나무들은 막 쓰러지는데 얘들은 휘는 거죠. 그죠? 얘들은 보복이 됩니다. 어린 수목들의 피해 양상 휘는 거죠. 망국이 휘는 거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방풍림을 만들 때는 주풍 방향의 직각으로 배치를 해야 되고요. 주로 우리나라는 북서양 쪽에서 인공 방풍벽을 차단해야 되겠고 수건 5배, 풍하층 위쪽으로는 5배 막아주고 하층으로는 10배에서 25번째.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왔고요. 뭐 계속 나오네. 수건은 높게 하고 인분대는 폭이 넓게 해야지 차폐가 어느 정도 돼서
바람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요. 이 방풍림이 있으면 어떻게, 이 강풍이면 증산이 많이 되잖아요. 이걸 억제해주고, 또 지온이나 기온도 상승시켜주고요. 주풍의 직각 방향, 북서양 쪽으로 해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인분대는 100에서 150m, 폭이 그 정도면 좋다. 이렇게 됐어요. 117번입니다. 내화 수림대를 조성하는 수종으로 좋은 거. 뭐라고 그랬어요? 방화용 나무, 에웃이라고 그랬죠. 그죠? 항상 나오니까. 뭐가 돼요? 운행나무 돼요, 안 돼요? 아유나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괜찮네. 대왕송은요? 대왕 생겼잖아. 조항이에요? 부피향? 대왕, 그다음에 한번 볼까요? 답. 벚나무는 벚나무는 아니니까 안 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화력이 강한 거, 운행나무, 잎갈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개비자, 대왕송. 대왕송입니다. 곰솔 뭐 이런 것도 되고 포함되죠. 그 다음에 상록수에서는 아외, 굴거리, 후피, 붓순, 합죽, 황벽, 동백, 빗죽이, 사철, 가시, 회양목이 있고요. 낙엽 파류수는 피나무, 고로쇠, 마가목, 고강나무, 가죽, 레군두, 안티, 참나무류, 사시, 음나무 꽃이 있습니다. 약한 거는요. 벚나무 들어가면 안 되고요. 소나무, 곰솔, 삼나무, 편백 약합니다. 녹나무, 구시, 밭잠나무 약합니다. 아카시나무 약합니다. 참주, 조립대, 능수배들, 벼고등 약합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하면 답은 3번이니까 좀 아시면 되겠어요. 그죠? 고로쇠나무도 어, 들어가네요. 단풍나무 종류. 내화력이 좋은 거, 내화력이 강한 수종, 불에 잘 견디는 거 꼭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자주 나오니까. 수분이 과다할 때 수목이 나타나는 거로 옳지 않은 겁니다. 과습 토양에 대한 저항성은 주목이 낮다고 그랬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과습할 때 여러 번 했는데 문제 풀면서 뭐 문제 기출문제 많이 나왔는데 이대마 현상이 나타나요. 저항성이 작으니까. 나구송은 과습할 때 잘 기근 뭐 이런 거를 내서 잘 살아요. 토양 내 산소 부족 현상이 나타나서 세균이 생육을 방해할 수 있다. 그렇죠. 산소가 부족하면 제일 생육이 안 되는 건 세균입니다. 잔뿌리가 안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토양 과습의 초기 증상은 엽병이 누렇게 변하면서 아래로 처지는 현상을 나타낸다. 과습하면 그렇죠. 누렇게 변합니다. 아래로 처지는 상평 생장이라고 그래요. 잎 같은 것도 이렇게 아래로 쭉 처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요. 지상부에 나타난 후기 증상은 수관 아래부터 나타납니까? 계속 얘기하죠. 뭐 건조나 습한 거나 다 위에서부터 이 증상이 나타납니다. 위에서부터 고사하면서 수관이 축소된다 이렇게 해야 되고 고산지 수종은 침수에 대한 내성이 거의 없어서 수분을 과다하게 되면 피해가 빠르다. 고산수종은 거의 습한 데서는 못 살아요. 그래서 피해가 빨리 일어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해설 꼭 알아두셔야 되고 수종도 아셔야 됩니다. 그 불에 약한 거, 불에 강한 거, 내습에 강한 거, 과습에 약한 거,
이런 거 꼭 아셔야 됩니다. 펀나무도 불에도 약하고 과습에도 약합니다. 이 내용도 쭉 읽어보시고요. 2차 오염 엄청 나오죠. 그죠? 2차 오염. 다 외우셔야 됩니다. 2차 오염. 외우시는 것보다 자꾸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2차 오염, 2차 대기 오염 물질, 오존과 폐는 햇빛이 강한 데에 발생합니다. 오존과 폐는 특히 펜 같은 경우는 이산화질소하고 불포화 탄화수소가 광학 반응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뭐하고 뭐요? 질소, 불포화 탄화수소에 의해서 생긴 게 뭐라고요? 펜입니다. 펜. 펜은 계속 성장하는 미성숙한 잎에서 심하게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펜은 뭐예요? 어린 잎에서. 맞죠? 그다음에 오존은 조직학적상 어디에 많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피해가 심하다고 그랬어요? 책상 조직에 피하다고 그랬잖아요. 책상 조직. 그다음에 느티나무, 중국 단풍나무 등은 오존에 대한 감수성이 크다. 예, 오존의 감수성이 큽니다. 중국 단풍, 느티나무, 낙엽송은 내성이 낙엽송은 큰 편입니다. 지금 2차 오염물질에 대한 얘기인데 오존 특히 오존 강한 거 약한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계속 나옵니다. 오존은 책상 조직이 파괴된다. 오존은 황화 현상, 괴사의 현상이 잎에서 나타난다. 작은 암갈색 관점이 나타난다. 꽃, 열매 뭐 이런 것도 다 낙과도 되고 생육 감소한다. 책상 조직이 많고 해면 조직은 입히지 않, 피해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폐는 어떤 특징이에요? 폐는 폐는 요거 뭐 그냥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펜스라고 합니다. PAN, PPN, PBN 이런 걸 다 통째로서 펜스라고 하는데 같은 이제 산화력은 가져 있지만 얘는 뒷면에 청동색이 나타납니다. 이면입니다. 이면. 뒷면입니다. 어릴 때 많이 나타납니다. 어릴 때 많이 나타납니다. 청동색으로 보일 때도 있다. 어린 잎에 피해가 많다. 계속 나오는 문제입니다. 강산성에서 결핍되기 쉬운 무기 양분 짝지어진 거 뭡니까? 예? 링하고 칼슘. 그렇죠. 철망 아구알 에웃이라고 그랬죠. 철망 아구알. 그죠? 철망 아구알은 강산성에서 잘 유효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철망 아구알을 빼면 되죠. 망간 빼고. 그다음에 철망, 철망 아구알 이렇게 빼면 뭐야? 인하고 칼슘이죠. 결국은 철망 아구알을 에우시면 철망 아구알은 칼슘인 몰리브덴들이 이때 부족하기 쉽고요. 알칼리에서는 뭐가 철망 아구알 에우신 거가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이거 몇 번씩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아주 중요한데
뭐, 이거는 pH가 4.5. 이건 8입니다.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8입니다. 8. 그래서 이쪽이 넓은 거, 여기 니트레이트는 이제 질소인데, 질소 같은 경우는 6.5에서 유효도가 높습니다. 넓은 게, 폭이 넓은 게 잘 녹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철을 볼까요? 철은 이렇게 pH가 높은 데서 유효도가 높고, 이쪽 알칼리 쪽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냥 철망 아구알 내우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왜? 이런 데서 유효도가 높기 때문에 이 강산성일 때는 이런 것들이 잘 녹고, 또 알칼리 때는 여기 칼륨도 뭐 비슷한데 칼슘, 인도 약간 비슷하고 마그네슘, 황 이런 거, 뭐 특히 몰리브데ན이 미량 원소 중에서 철망 아구아라고 끝 반대 개념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121번입니다. 염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염해는 제설제 피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해빙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염해. 염해는 이제 뭐 염분 성분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염해 피해는 낙엽수보다 상록수의 피해가 더 크다? 틀렸죠. 이 해빙염은 뭐야? 겨울에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상록수는 겨울에도 이렇게 약간의 증산도 있고 그러거든요. 활동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겨울에 주로 뿌리니까 얘들은 그때부터 피해를 많이 받아서 피해가 엄청 심합니다. 상록수가. 아시죠? 이미 상록수가 해빙염이 더 크다. 낙엽수는 봄에 이제 거의 휴면 상태에 있다가 봄에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좀 그 피해 상태가 늦게 나타나죠. 상록수가 더 일찍 나타나면서 피해도 더 심합니다. 곰솔, 느티나무, 후박나무 등은 염해에 내성이 있다고 얘는 바닷가 사는 것들은 특히 염해라고 그래서 소금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런 양분, 양이온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게 많이 쌓이면 그런데 바닷가는 이건 나트륨 성분이 많겠죠. 얘들 강하다. 3번 토양 내 염류 물질이 적을수록 전기 전도도가 높아지며 전기도가 높아진다. 염류가 이렇게 쌓이면 많으면 많을수록 전기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의 피해가 어, 심해지죠. 그죠? 염분이 너무 없어도 피해고 너무 집적돼도 전기 전도도가 높아져서 식물에 피해를 줘요. 이게 틀렸고요. 1번 내가 어떻게 설명했죠? 낙엽수다 상록수가 더 피해가 더 심하다고 얘기했고 4번 해빙염 피해는 침엽수와 하렵수에서 서로 다른 수관 위치에 나타납니다. 주로 침엽수는 꼭대기층에서 많이 나타나고 하렵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해빙염에 대한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빙염 상록수는 봄이 오기 전에 입에 피해가 나타나고 낙엽수는 새싹이 생육한 후에 나타납니다. 염류 직접은 EC로 측정합니다. 그래서 DC 지멘스 미터로 나타내는데 보통 기준은 4dcmen 이상 된 거는 염류가 집적됐다고 합니다. 염류가 집적되면 뭐예요? 전기준도 높고, 그죠? 산트 포텐셜이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낮아지니까 흡수를 못 합니다. 이제 농약 문제로 가겠습니다. 농약 문제. 농약 사용의 문제점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문제점. 농약 사용 증가로 인해서 약재 저항성이 증가합니까? 맞죠? 농약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농약에 저항하는 식물이 이제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해충은 또 해충대로 잡초는 저항성이 생기고 해충들도 저항성 생기고 사용을 많이 하다 보면 문제점입니다. 그다음에 이 잔류성 농약이니 문제가 되니까 토양 같은 게 쌓이니까 어떻게 해요? 저잔류성 농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파괴 해결을 위해서 선택성 농약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축 독성이 독한 거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독성은 거의 이제 등록을 안 합니다. 이제 이런 거고 오남용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그레이티드 뉴트리언트 매니지먼트 INM을 실천합니까? 뭐를 해요? 해충 같은 거는 IPM을 하잖아요. IPM 그죠? 그 생물적 방제라든가 천적을 이용한다든가 뭐 이런 거 환경을 개선해서 농약을 적게 쓰면서 화학하는 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농약 문제를 하기 위해서 IPM 실천 이런 게 좋습니다. INM은 화학 비료를 많이 쓰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기 분뇨라든가 뭐 녹색 분뇨 이런 거를 많이 이용해서 유기 자원과 화학 비료를 쓰되 이제 화학 비료보다는 이렇게 유기 자원 비료를 많이 아니, 유기 비료라고 그래야 되나? 유기 자원을 많이 쓰는 거를 INM입니다. 얘는 영양소 관리라고 그러고 여기 농약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IPM이라고 그래서 종합적 병해충 방제라고 그래서 얘들은 농약을 줄이고 화학적 농약을 줄이고 기계적, 재배적, 생물적, 법제적 이런 거 갖고서 종합적인 거로 해결을 합니다. 123번입니다. 농약의 보조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겁니다. 농약의 보조제. 농약을 만들 때 증량제라고 있습니다. 농약 원재는 엄청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활석, 납석, 규조토, 탄산칼슘 이런 걸 섞습니다. 중량제 뭐가 있어요? 활성, 납석, 규조토, 탄산칼슘 등이 있습니다. 맞고요. 계면활성제라는 게 있습니다. 농약에 계면활성제를 많이 쓰잖아요. 얘는 특히 뭐 표면 장력 같은 거를 낮게 만들어 갖고 이제 잘 식물에 부착되거나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농약의 보조제 중에서 농약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계면활성제인데 얘는 음이온 띈 것도 있고 양이온 띈 것도 있고 또 이온을 안 띈 비이온도 있고 두 개 다 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면활성제는 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어떤 종류가 있다고요? 이것도 뭐 가끔 나와요, 시험에. 개념 잡고 있어야 됩니다. 외우기만 하지 말고 이해하시면서 풀어보셔야 됩니다. 맨날 뭐 외우는 것 찾으시면 안 됩니다. 계면활성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어떤 특징이 있었다고 그래요? 표면 장력을 줄여서 농약이 잘 붙게 하는 그런 성질, 또 잘 원재하고 잘 섞이도록 하는 성질, 막 이런 게 다 계면활성제의 특징입니다. 계면활성제는 얘는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친수성, 친유성. 그러니까 기름하고도 친하고 물하고도 친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갖고
뭐 비누 같은 특징이 그런 겁니다. 비누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기름기 묻으면 비누를 씻어내잖아요. 그건 뭐예요? 얘는 비누가 물에서도 잘 녹지만 기름도 이렇게 친해서 기름과 합쳐지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게 이런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비누가 대표적인 계면 활성제인데 얘들 그 친수성과 친유성을 나타내는 게 HBl이라고 합니다. 뭐 원어가 있는데 그거는 친유성인가 곧 나타나는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데 0에서 20까지 있습니다. HLB 어디까지 있다고요? 20까지 있다고요. HLB가 작으면 뭐하고 친해요? 기름하고 친한 거고요. 숫자가 작으면 숫자가 크다 그러면 친수성을 나타내요. 그런데 이 HLB 값은 여기 비이온 계면 활성제만 씁니다. 계면 활성제는 어디요? 농약 같은 거 만들 때 이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를 씁니다. 계면 활성제 종류는 이온성도 있고 비이온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음이온이냐 뭐 양이온이냐 얘가 이렇게 끝에가 마이너스라 플러스랑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이 구조가 플러스로 돼 있어 마이너스 붙일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다 갖고 있어서 두 개 다 붙일 수 있는 성질도 있어요. 양성 계면 활성제라고 하는데 이런 이온성 계면 활성제가 있고요. 또 이 이온성을 띠지 않은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얘들은 친수, 친유 성질을 다 갖고 있다. 그 나타내는 수치를 HLB라고 한다. 낮을수록 기름하고 조화하고 숫자가 클수록 물하고 친해진다. 이 정도 알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할 텐데 협력제가 있습니다. 협력제는 이거를 능으로 해서 그 약효가 더 상승되는 거가 협력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력제는 약효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첨가제, 농약에 협력제를 넣었다 그러면 약효를 증진시켜서 넣는다. 계면활성제는 HF 값이 20까지 있는데 낮을수록 치순성이 높다? 뭐야? 지금 했잖아요. 높을수록 친수성이 높다. 그 다음에 유기용제는 원재를 녹이는 데 사용하는 용매로 농약의 인화성과 관련된다. 이 농약의 원재가 조금 있는데 그거를 물에 안 녹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녹이는 게 있어요. 근데 녹이는 물질이 제일 그 유기용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는 용매는 이 녹이는 용매는 이게 불이날 만한 이제 인화성이 강해요. 그래서 어, 이 인화성과 관련이 있어요. 유기용제 원재 녹인데 사용하는 걸 용매인데 이 용매가 인화성이 높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124번 살충제의 유효 성분과 작용 기작의 연결이 옳지 않은 거. 그래서 BT제는 엔도톡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BT가 뭐예요? 바실러스 투링겐전스. 엔도톡신은 해충의 내장을 파괴한다고 그랬어요. 내장 중에서도 중장을 파괴합니다. 전장, 중장, 후장 이렇게 있죠.
그중에서 BT제는 이렇게 내장을 파괴한다. 맞고요. 음, 페니트로티온이 있어요. 그죠? 얘는 뭐예요? 유기인계인데 티온 뭐 이런 걸로 끝나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얘들은 아세틸콜린 가수분해 그 신경 전달 물질을 못하게 하는 유기인계거든요. 그래서 페니트로티온 자주 나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음, 아세틸콜린 신경 전달 물질 저해하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디프로벤주론 여러 번 했죠. 뭐예요? 이건 성장 네다섯 번 한 것 저해제. 같은데 10번 넘게 한 것 같지 않아요? 주론, 뮤론 성장 이건 뭐라고 저해제. 그래요? 성장 저해제. 키틴 합성 저해제라고 그랬잖아요. 음. 그죠? 벤조닐 우레아게 15번이라고 그랬고요. IGR이라고 그랬습니다. 생장 조절제, 인축 독성 낮고 환경오염 적고 동물 곤충 간의 선택 독성이 높고 디스트리퓨론, 주론, 뉴론, 노발 뉴런, 뮤론, 뮤론, 누론, 뭐 이렇게 끝난다고 그랬어요. 그죠? 얘들은 키틴 생장을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밀바맥타는요. 소나무 재선충에 그 신경 물질 중에서 염소 통로가 있거든요. 뭐 전번엔 나트륨하고 칼륨 왔다 갔다 하듯이 이거 염소 통로도 있습니다. 나중에 할 건데 그 염소도 어, 그 신경 연접 부분에서 이 염소도 들락날락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신경을 전달하는데 밀베맥틴은 염소 이온 통로를 교란시켜서 그 선충들이 죽게 만드는 겁니다. 신경세포의 염소 통로 교란. 카탑이 있습니다. 카탑 하이드로클로라이드라는 게 있는데 얘들도 아세티콜린 수용체 차단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카탑, 밀바맥탄, 처음에 나오는 것부터 자꾸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디페노코나졸 있으면 디페노코나졸, 코나졸 끝나는 것도 여러 번 했죠. 나졸 뭐라고 그랬어요? 사스라고 그랬잖아요. 사스. 뭐 세포막의 스테롤 생합성을 교란한다. 바로 찍을 수 있어야 돼요. 다시요. 코나졸로 끝나는 거는 디페노코나졸, 뭐 메트코나졸, 헥사코나졸, 비테르코나졸, met코나졸, 디페노코나졸, 지니코나졸 이런 것들 다 나졸로 끝나는 거는 4일이라고 그랬고요. 4일, 사막이라고 그랬어요. 사막, 막, 스테롤 생합성 교란, 트리아졸계에 속한다고 그랬고요. 트리아졸계에 속한다고 그랬고, 지금 나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트리아졸계다. 침투 이행성이다. 보험이 치료고 있고, 에르고스테롤 생합성 저해다. 그러니까 세포막 중에서 생합성을 못하게, 만들지 못하게, 막을 못 만들면 균들이 죽죠. 곤충이 키틴 합성 못하게 하듯이, 얘도 막을 못 만들게 하는 그게 코나졸 준 그거고요. 이제 유기인계도 있습니다. 유기인계 중에서 지질 합성 저해 뭐 이런 거를 못하게 하는 건 뭐야? 뭐 포스로 끝나는 것들. 에디펜 포스, 펜포스 이런 거 맵딜 뭐 이렇게 끝나는 것들은 뭐야? 지질 생합성 막기능 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테롤, 유기인계 이런 것도 또 구분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나름대로 자꾸 말을 만들어서 외우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126번입니다. 이건 좀 어려웠던 건데 아까 예, 여기서 보시면 어렵긴 했어도 지방을 또 못 만들게 하는 제초제가 있거든요. 얘들은 사이클로 뭐 이런 식으로 싸이자로 많이 들어가요. 싸이, 싸이는 지방이다. 싸이는 지방이다. 알리라도 시작하고요. 싸이로도 끝나고요. 그래요. 그래서 얘들은 어떤 거냐? 음, 지방산 생합성을 못하는 제초제예요, 그냥. 이 정도로 아시면 되고, 글리포시네이트를 얘기하는 거죠. 글리포시네이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비선택적이라고 지금 몇 번 얘기했잖아요. 비글리파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어, 못 외우시면. 얘는 글리포세이트는 아미노산을 못 만들게 하는 거야, 아미노산. 아미노산은 단백질 쪽이에요. 그죠? 다시 합니다. 지방산 못하게 하는 거, 아미노산 못하게 하는 거 구분하셔서 아셔야 되고, 글리포세이트, 비알라포스 이런 게 비선택적이라고 그랬어요. 비알라포스까지 해오시고 아미노산 생합성이다. 글리포세이트는 뭐라고요? 아미노산 생합성이라고 전번에 한 번 했어요. 이거는 3번 틀렸죠. 아미노산 생합성이다. 이런 식으로. 그럼 지방성 생합성 하는 거 사이클로 헥산의 디온이라는 게 있고 아를린이 페녹시 어, 프로피네이트 저도 잘 읽지도 못하겠네요. 아를리라고 사이클로 이런 식으로 외우시고 되고 팝이 있고 얘들도 단자합식물의 선택성이 높다라는 거 선택적이다. 얘들은 선택적이다. 그 다음에 얘들이 이제 호흡에 의해서 아세틸코아 카르복실화 효소가 있는데 이거를 못하게 에, 하는 또 성격도 있습니다. 요거 지방 생합성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 아세틸코아 카르복실화 효소 저해 작용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글리포세이트하고 싸이로 시작되는 거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127번입니다. 농약 품목에 대한 게 품목이라는 게 뭐야? 품목이라는 게 농약 뭐 일반명도 있고 상표명도 있고 화학명도 막 있고 그렇잖아요. 품목명은 뭐야? 델타메트린 수화제는 품목명이다. 맞죠? 품목이라는 거는 유효 성분을 한글말로 고쳐서 제형까지 붙여준 게 품목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 5가지가 있는데 품목명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것도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품목명은 농약을 제재화해서 뭐 미탁제다, 수화제다 이거를 관련된 이름으로 영문을 일반명으로 한글로 표시해서 뒤에 제형을 붙인 거. 이미다클로프리드에다가 제재를 영어를
한글로 고치고 거기다 제형을 붙인 게 품목명이다. 그럼 뭐냐? 일반명은 뭐야? 화학물, 농약을 구성하는 이름을 암시하는 건데, 이렇게 디클로로보스, 이미다클로프리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계적으로 다 아는 거죠. 이미다클로프리드라든가 이런 게, 이 화합물로 된 농약이다. 이런 거는 일반명이라고 그러고, 이건 연구할 때 쓰는 또 이런 화학명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구조라든가 유효 성분, 화학 구조까지 붙여서 쓴 걸 화학명. 상표명은 뭐 코니도는 이미다클로프리드를 코니도라고 그러거든요. 뭐 이렇게 농약회사에 맞게 이름을 붙여서 쓰는 거를 상품명, 상표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품목에 대한 거는 이렇게 표시한 게 품목이다. 쭉 읽어보시고요.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농약이 좀 어려운데 문제 난 거부터 자꾸 나는 거부터 계속 나는 건 계속 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문제 났던 거부터 외우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요번 문제는 알라크로르라는 거에 대한 있거든요. 알라크로에 대한 호흡 저해와 관련된 농약의 작용 기작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렇습니다. 그러죠. 알라크로르는 음, 대표적인 대표적인 호흡 저해제다. 한번 해설부터 보겠습니다. 알라크로르는 이 발화전 제초제거든요. 알라크로르 그냥 외워두시고 알라크로르는 화분과 잡초의 발화 억제제다. 이래서 알라크로르 화분가를 하는데 이건 그래서 이제 얘는 호흡에 지금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살충제 20과 뭐 살균제 다 1과 근데 호흡할 때 전자전달계 있고 그렇죠. 미토콘드리아 여기서 호흡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호흡에 관계된 것, 제초제는 뭐고 살충제는 뭐고 호흡을 저해하는 거는 뭔가 좀 어려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보시면 어, 살충제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살충제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살충제 중에서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아. 다 외울 수 있나요? 못 외우죠. 그래서 답보기 이제 다른 건 다 이, 놔두고 대부분 살충제 중에서 20A 이런 거 이게 전달 그 못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거 하이드라 메티논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호흡에 관한 이런 겁니다. 다 이게 호흡을 못하는 거고 살균제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뭐가 있어요? 로빈으로 끝나는 거 전번에 한 번 했죠. 스트로빈 뭐 이렇게 스트로빈 이런 거. 얘는 살균제 중에서 호흡 못하게 에너지를 못 만들게 하는 살균제 종류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시 합니다. 호흡이라는 건 뭐예요? 에너지를 얻는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살균제 중에서 대표적인 전번에 했던 거 다 3만 하나 기억하시고 살균제 중에서 호흡을 못하게 하는 거 아족스트로빈 뭐 피로클로스트로빈 클렉속신 메틸 뭐 이런 것들 스트로빈으로 끝나는 거 메틸하고 이런 거 카브 이런 것들은 호흡을 못하는 거다. 얘는 주로 다로 시작합니다. 살균제 중은 다 호흡 못하게 하는 거 살균제는 다로 시작한다. 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다에 대한 거다, 다. 그다음에 살충제는 얘도 이제 호흡에 관계되는 거는 미토콘드리아라든가 전자전달대가 다 호흡에 된 거잖아요. 호흡에 관계된 거. 그래서 여기서 문제 중에서 22개 하이드라 메티논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도 호흡을 못하게 하는데 전자전달계 그에서 에너지를 못 만들게 하는 게 20A거든요. 그 다음에 이 전자전달 교란에서 ATP를 합성을 못하게 하는 게 호흡에 관계된 거고 미토콘드리아인데 단백질 내 교란시키는 게 이거예요. 그럼 알라라크로는 뭐냐? 얘들은 에, 세포를 못 만들게 하는 거니까 이 호흡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포 알라크로르는 뭐라고요? 세포 생성을 못하게, 세포 자체를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 얘들은 풀이 나갔고 나기 전에 아예 싹이 못 트도록 하는 게 뭐예요? 알라크로그거든요. 그래서 알라크로르는 대표적인 호흡기 아니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나머지 설명은 호흡에 관한된 겁니다. 그래서 알라크로르는 제초제다. 세포를 생성을 못하게 막는 제초제 중이다. 그러고 그러면 호흡에 관계된 건 뭐냐? 살충제는 하이드라 메티놀 정도 있고 얘는 전자전개 못하게 하는 게 있고 또 살균제 중에서 중요한 건 다삼에 속해 있는 것들이 얘들이 호흡을 못하게 해서 에너지를 못 만들게 하는 거다. 스트로빈으로 끝난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호흡을 못한다는 건 뭐예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작용을 못하게 하고 그 전자전달계도 해서 에너지를 못 만들게 하고 그래서 살충제는 20A에 해당되는 게 있고 살균제는 다 1에 스트로빈 뭐 이런 거에 속해 있는 게 저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되시나요? 좀 어렵죠? 작용기작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29번입니다. 농약 그 제형을 만드는데 목적과 이게 옳지 않은 거. 살포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켜야 되겠죠. 그죠? 최적의 약효 발현과 약해가 최소화 되겠고, 유효의 성분의 물리화학적 안정성이 향상돼야 되겠고, 소량의 유효 성분을 넓은 지역에 균일하게 살펴야 되겠고, 유효 성분 부착량 감소에 유효 성분이 잘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효 성분을 감소를 하는 게 부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식물 표면은 계멸 활성제를 첨가해 갖고 잘 붙도록 하는 거예요. 붙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표면 장력을 낮춘다는 거죠. 물은 표면 장력이 있습니다. 물은 이렇게 표면 장력이 있는데 물방울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그러니까 농약을 뿌리면 대부분 계면활성제를 쓰지 않으면 이, 이 농약과 식물 표면이 각도가 엄청 크죠, 그죠? 예. 왜냐면 표면 장력이 커서 그래요, 얘들이, 물이. 표면 장력은 뭐예요? 왜 일어나는 거예요? 부착도 하지만 자기들끼리 막 뭉치려고 하는 거예요. 물방울이 생기는 게 뭐예요? 어떤 게 똑 떨어지잖아요, 유리에. 그러면 동그랗게 되잖아요. 얘들은 자기끼리 뭉치려고 하는 응집력이 엄청 커요. 그래서 동그랗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물방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얘 농약을 뿌리면 표면 장력이 커야 되겠어요? 낮아야 되겠어요? 낮춰야 되겠죠. 그죠? 물방울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물방울이 이게 쫙 표면에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표면, 이
표면 장력을 낮춘다고 그래요. 표면 각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져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한다고요? 전착제를 뿌려서 표면 장력이 강한 물방울을 뭐로 만든다고요? 표면 장력을 낮추고 이 각도도 낮추는 게 계면 활성제의 역할입니다. 그죠? 유효 성분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부착을 강하게 하려면 표면 장력을 낮춰서 부착력을 증가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액의 표면 장력이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지 부착력이 많아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130번입니다. 제형에 대한 겁니다. 제형. 제형 많이 나오죠. 제형은 다 하나하나 다 알아야 돼요. 액상수화제가 뭐고, 액제가 뭐고, 뭐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액상수화제가 뭐예요? 액상은 물에 그 투명하게 녹아있는 농약들 보셨어요? 투명한 농약. 이게 액상이거든요. 왜 그랬던 거예요? 얘들은 유효 성분이 물에 녹아서 물처럼 됐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과 유기용매의 난용성인 원재를 이용한 액상 형태. 맞나요? 맞아요, 음, 틀려요. 액상 형태. 물에 잘 맞아요. 녹는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했지 않나요, 제가? 이거는 근데 이 난용성 이제 요거를 맞아요, 이거는. 이제 물과 유기용매의 난용성 원재를 이용한 액상,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액상으로 만든 건 맞습니다. 수용성도 있지만 난용성 원재도 이제 만들 수 있고요. 액상 수화제는 난용성 원재이고 액제가 있습니다. 액제는 아까 얘기한 수용성, 약간 액상 수화제는 유기용매의 난용성 원재를 이게 녹인 거고요. 액제는 원재가 수용성이기 때문에 바로 녹습니다. 물이나 메탄올로 녹였기 때문에 액체, 투명한 그런 형태, 액상수화제하고 이제 조금 구분하시면 되고, 유제는 뭐예요? 우유 빛나는 그 농약 있잖아요. 얘들은 원재가 안 녹아요. 그래서 아까 액상수화제처럼 유기용매로 녹이고 계명활성제를 첨가한 저기 액제 제형입니다. 그 액제하고 유제가 이렇게 구분해야 되고 수화제는 뭐야? 약간 가루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액상형체로 물에 녹는 물에 잘 녹지 않는 거를 녹게끔 만든 그런 거가 액상수화제. 액제는 물에 잘 녹는 거를 갖고 한 거고, 잘 녹는 거고, 유제는 잘 안 녹는 거를 유기용매로 녹여서 계면활성제를 첨가한 거고, 캡슐제는 뭡니까? 캡슐제는 말 그대로 우리 뭐 알약이라나? 뭐라고 그런 거, 옛날에 그런 약들은 뭐 감기약 이런 건 다 캡슐제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농약도 고분자 물질로 피복해서 고형으로 만들거나 캡슐 안에 농약을 주입한 제형이고요. 훈증제는 뭡니까? 이 증기압이 낮은 거예요, 높은 거야? 높은 증기압.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살짝 막 압력을 가해도 이제 기체로 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건 뭐야? 낮은 증기압을 가진 거, 이겁니다. 그거를 용기 속에 넣어서 액체나 뭐 고상, 압축가스를 용기에 넣어갖고 이렇게 살짝 누르기만 해도 이렇게 우리 모기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높은 증기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용기 내에 충전해서 만든 제형 훈중제라고 합니다. 훈중제는 증기압이 높은 농약을 얘기해요. 그래서 액상이나 고생, 압축 기세상을 용기 안에 이제 충전한 거로 해서 용기를 이게 열 때 대기죽으로 기화해서
인축에 독성이 강한 약재다. 그래서 이 훈중제들은 대부분 다점 저해라고 그래서 음, 8F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 참나무 시드름병 이런 거 훈중제로 쓰는 게 있고 그래요. 그런 거는 예, 다점 훈중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점이라는 거는 다 여러 방향으로 이제 뭐 숨도 못 쉬게 하고 그래서 이제 원천 차단하는 거죠. 예, 그런 거를 이제 다점 저해, 다점 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전 사용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작물에 대한 표시를 하자, 안전 사용. 어떤 작물이냐, 방제 대상하고 살포 방법을 어떤 식으로, 희석 배수는 이런 걸 다 표시해 놓게 돼 있습니다. 농약에. 그다음에 최종 살포 시기와 살포 횟수도 이제 거기에 명시돼 있습니다. 농약에 보시면. 언제, 그다음에 이제 출하하는 것 같은 경우는 그게 언제까지 출하를 하려면 며칠 전까지는 살포하지 마라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것도 농약 그 안전 사용 기준에 다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 사용 기준 설정할 때는 발생 시기와 잔류 허용 기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설정해야 되고요. 농약 사용 환경을 고려해야 하므로 등록 후 경과 시간을 두고 취급하는 거죠. 이거는 등록 기간이 여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농약도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경과한 시간을 두고 뭐 취급하는 이건 틀린 영어입니다. 그다음에 판매자가 농약 사용 기준에 다르게 안전 사용 기준에게 다르게 판매하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500만 원. 그래서 어, 취급 제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사용 기간까지도 정해져 있고요. 요걸 132번은 여러 번 풀어봤죠, 그죠? 다시 한번 오늘도 풀어보겠습니다. 1헥타르, 이거는 그냥 주어지기 위한 겁니다. 그냥 1헥타르라는 거는 100미터 곱하기 100미터, 그러니까 만 제곱미터가 이제 1헥타르인데 여기에 이제 이미다클로프리드를 뿌린다고 그랬어요. 프리드로 끝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뭐뭐 프리드. 무슨 개입니까? 네온디코티드계라고 안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특징이 뭡니까? 꿀벌에 잔류 피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침투성 약재로 토양에 적용돼도 잘 된다는 뭐 그런 얘기 했죠. 여러 번 했습니다. 아무튼 그 수화제를 500배 희석해서 10아르당 100리터의 양을 살포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필요한 건 뭐야? 배액과 양만 알면 되는 거죠. 다른 거는 뭐 그냥 참고 사항이고. 그래, 농약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요? 희석 배수분에 몇 배를 뿌릴 건가? 분에 500분에 100리터니까 100 곱하기 이게 밀리리터 고치면 1000이니까 200 맞나요? 200g. 아, 2000g이죠. 200g인데 이게 이제 10아르당 이제 요거 10아르당 살포하려고 그랬대. 요 때는 요거를 이제 200g입니다. 근데 얘는 1헥트 요게 뿌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10아르는 1000제곱미터거든요. 얘는 1아르는 10,000제곱미터니까 10배만 더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kg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여기 10아르당 수화제에서 10아르당 1리터를 살포하자 그래요. 요까지는 10아르에 대한 거고
얘는 1헥타르를 뿌려야 되잖아요. 여기는 요거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1헥타르는 10R의 10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시행 중인 농약의 독성 관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 성분의 경우 고체 제품보다는 액체 제품의 독성이 더 높게 구분되어 있다. 맞습니까? 고체가 더 독한 거죠. 고체가 더 독합니다. 그러니까 알약하고 물약하고 어떤 게 독하다고요? 고체 제품이 더 독성이 있다고요. 몇 반에요? 몇 반에 있을까요? 네 배인가 정도 더 있어요. 네 배인가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ADI 일일 섭취 허용량은 전번에 써요. ADI라는 게 일일 섭취 허용량은 농약 잔류 허용 기준 설정의 근거가 된다. 맞습니다. 잔류 허용 기준을 정할 때는 일일 섭취량에다가 하는 공식이 있었죠. 뭐 몸무게 체중량분의 일일 섭취량 곱하기 뭐 이렇게 계산한 거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요 일일 섭취 허용량은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의 근거가 된다고 그랬고요. 농약 살포자의 농약 위해성 평가에 대한 중요한 요소는 노출량이다. 살포할 때 얼마나 위험한가 이런 거는 얼마만큼 농약에 노출돼 있나에 따라 틀려지고요. 농약 제품의 인축 독성은 경구 독성하고 경피가 있습니다. 입으로 하는 거하고 피부로 저기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하고요. 농약 제품 독성은 맹독성, 1이 맹독성이고 2는 고독성,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보통 독성 3은 보통 독성, 4는 저독성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래 땐가 언제 났던 거고 뭐 한두 번 났었어요. 우리나라 농약 그 인축 독성의 표를 외우셔야 돼요. 표를. 응? 표를 외우셔야 되겠죠. 외우시라는 거 외우셔야 됩니다. 어떤 거 외워야 되느냐, 뭐 외우는 방법 이런 거는 나름대로 자꾸 읽으면서 저기를 해야죠. 외우는 것까지 어떻게 방법까지는 제가 어떻게 못합니다. 이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농약 제품의 인축 독성을 구분하는데 얼마나 독하냐. 그러니까 우선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입으로 이렇게 흡입해서 하는 독성하고 피부로 하는 독성입니다. 그래서 1급 독성을 뭐라고 그랬어요? 1급 독성이요. 냉동, 맹독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맹독성. 맹독성은 그 여기 5 ppm이거든요. ppm인가? 그 밀리그램 퍼 킬로그램 이렇게 돼 있어요. 밀리 단위가. 근데 고체일 경우는 맹독성은 어, 어, 조금만 먹어도 엄청나게 이제 치명적이죠. 이게 이제 치사율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 미만 먹어도 저기고요. 그런데 이게 같은 경구라도 고체하고 액체가 또 차이가 납니다. 이 고체하고 액체는 4배 정도 되죠. 4배, 그죠? 많이 먹어야 죽는 거잖아요. 독성을 나타낸 거잖아요. 고체는 조금만 먹어도 독한 거죠. 이게 숫자가 작아서 액체는 4배야 이제 이게 독성을 나타내는 이제 맹독성이고요. 이건 이제 다 10배씩입니다. 5 미만, 50 미만, 500 미만,
100, 500 이상 이렇게 외우셔야죠. 맹독, 고통, 고독성, 보통 독성, 저독성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데 고체를 먼저 외우셔야 돼요. 5, 50, 100, 50, 500, 500 이상 이렇게 외우시고 액체는 요거의 4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배. 그 다음에 경피는 더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2배입니다. 경구 독성은 더 2배 정도 마셔야지 독성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10 미만, 100 미만, 1000 미만, 1000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그다음에 고체하고 액체는 뭐 4배라고 그러니까 그거 계산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이렇게 납니다. 다음 독성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양량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가? 그래서 3급 독성을 나타내면서 경피의 고체는 독성이 어디서 어디까지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 어디예요? 에게스 천, 그렇죠. 요거죠. 그죠? 음, 경피는, 이제, 보통 독성이면서 요거는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잖아요. 그죠? 이건 10부터 시작하잖아요. 경피는 10, 100, 1000, 1000 이상 이런 식으로. 이거를 써놓고 문제 나면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다가 표를 먼저 만들어 놓고 지문을 가서 이렇게 비교를 해야지. 에, 그거 지문부터 보고 이렇게 뭐 맞추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 표를 외우셔야죠. 외우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체 독성이 액체 독성보다 높다. 이 숫자가 작을수록 독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농약의 잔류 기준은 뭐예요? 일일 섭취 허용량은 노엘에서 노엘에서 안전 계수를 100을 곱해준다고 그랬어요. 또 그죠? 무독성 작용량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일일 섭취량은 노엘에다가 하루에 섭취해도 되는 영양이 없는 일일 섭취 허용량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100을 곱해준 게 일일 섭취 노엘에다 100을 곱해준 게 일일 섭취 허용량 안전계수를 곱해줬다. 그게 예, 일일 섭취 허용량 ADI가 되겠습니다. 최대 무독성 작용량에다가 안전계수를 곱해준 게 일일 섭취 허용량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제 제형이 또 나옵니다. 제형이 나오는데 농축된 상태의 제형으로 액제 유제형이라고 그랬어요. 항공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답이 딱 나와야 돼. 미령살포 액제거든요. ULV라고 그랬어요. 울트라 로 볼륨 뭐래 갖고 고농도의 미량살포. 그러니까 원재가 성분이 많은 고농도 액제 제형 뿌리는 거. 항공방제로 뿌리는 거. 드론이나 무인 항공기를 뿌리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농축된 상태의 액제 제형이다. 항공방제에 사용되는 특수 제형이다. 원재의 용해도에 따라 액체나 고체의 원재를 소량의 기름이나 물에 녹인 형태의 제형이다. 이거가 뭐라고 그래요? 미량살포액. 물론 이런 것도 다 알아두시면 좋죠. 그런데 미량살포액제는 많이 쓰니까 고농도 미량살포제다. ULV다. 항공에서 많이 사용되고
식물이나 곤충 표면의 부착성이 우수하다. 사용되는 살포 기술은 정전기 살포법으로 미세한 살포의 입자가 크기가 작아지면 어디 가서 붙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전기 살포법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살포액은 회전판에 부착된 돌기에 의하여 살포액은 얇은 막을 형성해서 가장자리로 밀려간다.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여기 보시면 분이제도 있죠. 분이제는 말 그대로 가루 형태를 이렇게 묻혀 갖고 하는 거예요. 가루처럼 생긴 게 분이제고요. 이제 종자 소독할 때 종자 씨 뿌릴 때 종자에다 묻혀서 뿌리는 그런 분이제라고 하고요. 가루처럼 생긴 거. 분상성 액지가 있습니다. 분상성 액지는 액제잖아요. 분산성. 얘들은 물에 녹기 어려운 원재를 계면활성제라고 이렇게 하면 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걸 분산성 액제. 수면 정제제는 수면 확산제라고 해요. 확산제. 물 위에 뿌리는 호수 이런 데 막 그렇게 뿌리는 게 있거든요. 그거 논농사할 때 그런 거 있는데 수면 확산제 해갖고 이제 뿌리는 거. 캡슐 현탁제는 아까 미세하게 분쇄한 농약 원재의 입자에 고분자 물질을 얇은 막으로 해서 피복해서 하는 거. 캡슐 현탁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5번입니다. 어렵죠? 잔류 허용 기준 제도에 대한 거입니다. 자꾸 읽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잔류 허용 기준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옳지 않은 거 고른 겁니다. 그래서 해설부터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品위생법의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안전 사용 기준이라는 게 있고 잔류 허용 기준, 우리가 얘기한 MRL이 뭐라고 그랬어요? 잔류 허용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평생 섭취해도 인체해가 없는 수준의 작물 내 농약 잔류 기준인데 얘는 근거가 법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식품위생법에 있는 거예요. 식품위생법. 얘들은 농약 성분하고 농작물, 예를 들어서 비페트린, 이런 트린으로 끝나는 것들은 가지는 0.3 ppm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잔류 허용 기준이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사용 안전하게 이렇게 농약을 취급할 수 있게 하는 거는 근거가 농약관리법에 된 거고요. 얘들은 농약을 어떻게 잘 뿌릴 건가, 감귤에 잔화방, 비페트린을 뿌리거든요, 얘도. 감귤에 뿌리건 잔화방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수확전 14일 전에 1100으로 빌어서 3회 이에서 이렇게 방법을 안전하게 몇 백으로 뿌려라 이런 거는 농약관리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얘들은 구성성분, 농작물, 병해충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안전사용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잔류 허용 기준, 여기 요구에 대한 거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농약 및 식물별로 잔류 허용 기준이 다르다. 예, 농약마다 잔류 허용 기준이 다 정해져 있고요. 요새는 PLS, 만약 정해져 있지 않는 거는 0.01 ppm 이하로 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농약의 잔류 허용 기준은 무슨 법? 식품위생법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시가 식품위생법입니다. 일본과 유럽, 대만 등은 PLS 제도를 한국보다 우선 PLS가 먼저 돼 있고요.
자유활용 기준은 농양 그 성분이 불검출 기준 0.01 시험에 잘 나오죠. PLS. 우리는 언제 생겼어요? 2019년도 생겼고요. 적절한 사용법은 병해충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량의 양만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게 잔류 허용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물마다 틀리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거다, PLS 기준을 적용하는데 0.01ml/kg이다. 0.01 ppm이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축 예방주사에 대한 겁니다.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 끝내야 되는데 좀 천천히 하다 보니까. 예방주사, 약재 피해가 우려되는 식용, 잣, 송이, 채취교은 제외하는 게 맞습니다. 장기 예방주사는 보호수 등 보존 가치가 높은 수목에 한해서 사용합니다. 맞습니다. 선단지 등 우려 확산 지역은 소나무 재선충과 매개충 동시 방제용 약제를 사용합니다. 지금 예방주사를 어떻게 놓는 방법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방주사 1순위 대상자는 최단거리 직선 몇 킬로요? 10km 이내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하였습니다. 1, 2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10km입니다. 선단지 및 소규모 발생지에 대하여 피해세 고사의 방제 후 벌채지 외곽 30m 내외의 건전목에서 시행합니다. 단지 작게 발생한 데는 그 30m 내에서 합니다. 그래서 1, 2순위 대상자는 최단거리 10km 안에서, 그다음에 3, 4순위는 5km, 5순위는 2km 이내에서 예방주사를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순위는 넓은 지역, 그죠? 10km까지. 그 다음에 1, 2, 그 다음에 1, 2는 10, 3, 4는 5km까지. 중요하지 않은 데는, 이게 저기 안 되는 1, 2순위가 또 따로 있습니다. 1, 2순위 한번 볼까요? 1순위 10km까지 하는 데는 뭐, 천연기념물 중요한 거죠.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금강송, 저기 하는 거, 보호하는 거, 종자 채취, 시험림, 이런 거는 1순위입니다. 2순위도 수목원, 정원, 문화재 보호구역, 이거 다 2순위인데 10km까지 합니다. 더 넓게 해야죠. 그죠? 방제를. 중요한 데는. 3순위는 백두대간, 국립수목원 이런 거는 5km. 도시, 뭐, 군립공원, 국립공원 이런 거는 5km까지 하고. 아무튼 거기 스키로 다시 보시고요. 확산 방지 예방 방법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답만 외우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내용까지 다 중요합니다. 137번입니다. 표에 관해서 산림 병해충 방제 밀도 조사하는데 요령이 틀린 거,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네요. 1번 갈색날개 매미충은 약충하고 성충 수를 조사합니다. 밀도로. 맞습니다. 미국 흰불나방은 그 유충에 군서 모여 있는 그런 개수를 셉니다. 미국 선녀벌은 뭡니까? 갈색날개매미충처럼 약선충 수를 면적을 재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갈색날개 미국 선녀벌레는 뭐예요? 약 약충, 성충 수를 세알입니다. 미국 흰불나방은 유충 수를 세알이고 이 밤나무 녹병은 뭐예요? 피해 본 나무와 피해 잎수를 셉니다. 벚나무 빗자루병도 나무 수와 피해 증상 수를 셉니다. 138번입니다. 과태료 전번에 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 표는. 그래서 뭐 간단히 한다 그러면 나무사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3년 이내에. 1차 위반 50만 원, 2차 70만 원, 3차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예, 중대과실일 때는 가중을 합니다. 중대, 고의 뭐 이런 것들은 과태료 2분의 1 범위 내에서 또 가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한선은 넘을 수 없다. 뭐 이런 거. 또 중대한 건 그렇지만 사소한 거는 또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이하로 감경할 수, 그 안에서 또 감경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처분권 발급에 대해서 거부하는 경우는 1차 50만 원, 2차 70만 원, 3차 100만 원 거부할 경우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산림보호법을 시행령을 할 때 이제 그 보호수 지정을 해제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적어야 될 수가 있거든요. 무슨 공표를 한 다음에, 공고를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지를 해요. 마음대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거기 해지할 때 보호수에 이제 그동안 관리했던 번호, 그 수종, 어디에 있었고, 왜 해지하는 건지, 뭐 죽어서 그렇다, 뭐 이런 거 사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거 적혀 있습니다. 이 기간 신청도 적게 돼 있습니다. 수령은 적지 않게 돼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돌발해충 어떻게 해야 되냐? 돌발해충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거에 됩니다. 적기별 적기 나무 주사를 시행하여 방제 효과 제고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붉은 불개미에 의한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농림지 동시 발생 병해충에 관한 공동협력 방제 강화로 피해를 감수할 수 있다. 이 예찰 조사를 강화해 조기 발견, 적기 방제 등 협력 체제를 정착하여 피해를 한다. 이거는 이제 22년이니까 조금 바뀐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비슷하게 하지만은 이제 요번 달이나 다음 달에 이제 나옵니다. 그 돌발해충 산림 방지 어떻게 할 건가? 그때 가서 이렇게 예, 하는 방법 나옵니다. 그때 가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 푸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났나요? 그죠? 네. 끝났죠. 그 전에 7회까지가 사실은 문제가 수목 관리학이 40문제였었습니다. 8회부터 지금 25개로 문제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라고 그러지? 문제 수는 줄어들었는데 더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겠네요.